Just have a fun and listen to it. 요즘 온통 영상, 숏폼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갑자기 텍스트 기반 소셜미디어가 나타나서 단 5일 만에 1억 명을 모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메타가 내놓은 스레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스레드라는 새로운 판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제2의 트위터가 아니라는데 대체 뭐가 다른 건지, 또 왜 마케터들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지, 가장 똑똑한 브랜드들은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냥 새로운 앱 하나 뜯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쓰는 방식, 또 브랜드가 고객이랑 대화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어떤 거대한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특히 패디버스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스레드의 미래고 소셜미디어 지형을 바꿀 열쇠거든요. 2025년 이후의 전략까지 한번 크게 내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2023년 7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아니 5일 만에 1억 명이라니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였죠. 물론 배경에 X, 그러니까 구트위터의 혼란이 있었다는 건 뭐 다들 알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폭발적인 성장이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딱 두 가지 흐름이 맞아떨어진 결과죠.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X의 불안정성 때문에 생긴 디지털 난민을 흡수한 외부 요인,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의 내부적인 필요가 있었어요. 뭐랄까, 너무 완벽하게 꾸며진 이미지 중심의 인스타그램에 좀 피로감을 느끼는 사용자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숨 쉴 공간, 좀 더 날것의 대화를 나눌 공간을 열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사실 새로운 소셜미디어가 성공하기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초반에 사람 모으는 거. 그 콜드 스타트 문제요. 이걸 인스타그램 연동 하나로 그냥 풀어버린 게 이게 진짜 신의 한 수 아니었나 싶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20억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사용자를 등에 업고 시작한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렇게 쉽게 들어온 사용자들이 과연 진짜 텍스트 커뮤니티를 원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문제죠. 맞아요.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인스타그램 보고 그냥 한번 이게 뭐지? 하고 눌러본 사람들이 많아서 초반에 반짝했다가 금방 식을 거다 이런 예측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간 활성 사용자가 1억 3천만 명을 넘었고 연말엔 3억 명까지 본다니 이건 뭐 살아남은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생태계를 만든 것 같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초기에 확 유입된 사용자들 중에서 스레드 특유의 대화 문법에 맞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형성했고 스레드만의 색깔이 아주 뚜렷해졌죠. 그 색깔이라는 게 뭘까요? 인스타그램이 정말 잘 꾸며놓은 쇼윈도우라면 스레드는 어떤 공간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격식없이 편안하게 브랜드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라운지 같다고 할까요? 최대 500자 텍스트 5분 길이 영상, 블로그처럼 너무 길지도 않고 트위터처럼 너무 짧지도 않은 딱 적당한 깊이의 대화를 나누기 좋은 공간이죠. 근데요, 스레드의 진짜 무서운 잠재력은 이런 표면적인 특징이 아니라 그 밑에 깔린 드술에 있습니다.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패디버스입니다. 패디버스, 이름부터가 좀 어렵네요. 연합이랑 우주의 합성어라고 들었는데 머릿속에 잘 안 그려져요. 이게 뭐 각자 다른 행성들이 하나의 거대한 연합을 이루어서 서로 막 통신하고 뭐 그런 건가요? 와, 그거 정말 환상적인 비유인데요. 거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거 더 쉽게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보면 이메일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메일 시스템이요? 네, 우리가 지메일을 쓴다고 해서 야후 메일 쓰는 사람한테 메일 못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쓰던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죠. 패디버스도 똑같습니다. 스레드 사용자가 마스토돈이라는 전혀 다른 플랫폼 사용자와 서로 팔로우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와,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인데요. 지금까지는 인스타그램 세상, X 세상, 틱톡 세상이 다 따로따로인 그 담장 안의 정원이었잖아요. 그 담장이 그냥 허물어진다는 뜻이네요. 이게 마케터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마케터 입장에서는 세 가지 거대한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첫째, 플랫폼 리스크 분산이에요. 특정 플랫폼 알고리즘이 갑자기 바뀌어서 막 공들여 쌓은 채널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페디버스에선 그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아, 그러니까 메타가 갑자기 스레드에서 브랜드 컨텐츠 노출을 줄이기로 결정해도 페디버스로 연결된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팔로워들이랑 계속 소통할 수 있다. 완전히 잘려나가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로 두 번째 기회인 커뮤니티 소유권 강화로 이어집니다. 이론적으로는 내가 스레드에서 만든 팔로워 네트워크를 다른 페디버스 플랫폼으로 옮기는 팔로워 이동성이 가능해져요. 이건 내 자산을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와, 내 자산.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히 컨텐츠 유통 확장입니다. 내가 스레드에 올린 글이 스레드 사용자뿐만 아니라 페디버스라는 이 거대한 우주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X와는 정말 출발선부터가 다른 이야기네요. 다들 그냥 X의 대항마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군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마케터가 X가 아니라 스레드를 선택해야 할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X가 속보, 정치, 논쟁 같은 날카로운 이슈가 실시간으로 부딪히는 광장이라면 스레드는 커뮤니티 중심의 긍정적이고 지지하는 대화가 오가는 거실에 가까워요. 메타가 의도적으로 정치나 하드뉴스 같은 민감한 주제를 알고리즘에서 후순위로 미루고 있기도 하고요. 아, 브랜드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한 놀이터라는 말이군요.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자칫하면 좀 밋밋한 공간이 될 위험은 없을까요? X는 온갖 논쟁 때문에 시끄럽긴 해도 바로 그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죠. 하지만 브랜드 마케팅 관점에서는 이 안전함과 긍정성이 엄청난 자산입니다. 우리 브랜드 이야기가 부정적인 이슈 옆에 나란히 놓일 위험이 적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참여율로 나타납니다. 초기 데이터지만 한 분석에 따르면 스레드의 평균 참여율이 X보다 70% 이상 높게 나왔어요. 사용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연다는 증거죠. 그렇군요. 결국 스레드는 논쟁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공간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아직 광고 기능이 본격화되기 전이라는 겁니다. 즉 적은 노력으로도 컨텐츠가 널리 퍼지는 유기적 도달을 누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셈이죠. 참여율을 제대로 활용하는 브랜드들은 뭔가 다를 것 같네요.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실제 성공 사례들을 통해서 그 비결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핵심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대화. 대표적으로 북미의 넷플릭스는 스레드를 거의 밈 놀이터로 쓰고 있어요. 밈 놀이터요? 네, 저희 신작 나왔습니다. 이런 공식 발표 대신에 드라마 속 인물이 절망하는 장면에 월요일 아침 내 모습, 이런 한 줄을 툭 던지는 식이죠. 거대 기업이 아니라 그냥 같이 드라마 보고 웃고 떠드는 친구의 페르소나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밈을 봤다면 이게 광고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좋아요 누르고 공유했을 것 같아요. 뷰티 업계는 어떤가요? 거기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곳인데 텍스트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죠? 세포라랑 울타뷰티가 좋은 예시입니다. 이들은 포용성과 연격이라는 키워드를 보여줘요. 세포라는 세포라 스쿼드라는 소규모 인플루언서 그룹을 통해서 마치 친한 친구가 야 이거 한번 써봐 하고 추천해주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울타뷰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용자들이 올리는 뷰티 고민글에 브랜드가 직접 진심으로 댓글을 달아주면서 대화를 겁니다. 소셜미디어의 본질인 소셜을 제대로 실천하는 거죠. B2B 기업 사례도 궁금해요. 보통 B2B 마케팅은 좀 딱딱하고 기능 중심이잖아요. 스레드 같은 공간에서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바로 그 편견을 깬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클릭업인데요. 이들은 스레드에서 자기 제품의 뛰어난 기능에 대해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네, 기능을요? 네, 대신에 끝도 없는 회의,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기획안, 같이 모든 직장인이 공감할 만한 오픈 밈을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 하면서 브랜드를 차가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내 고충을 알아주는 동료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와, 클릭업 사례는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어떤 제품을 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거군요. 이게 혹시 B2B 마케팅의 B2C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스레드에서는 이런 전략이 핵심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적인 통찰이에요. 스레드는 B2B와 B2C의 경계를 허물고 결국 모든 비즈니스는 H2H, 즉 사람 대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본질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접근법이 가장 극적으로 성공한 시장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시장이요?
거긴 원래 X 사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라 더 흥미롭네요. 어떻게 그 틈을 파고들었죠? 일본 특유의 텍스트 중심 소통 문화, 그리고 한 가지 주제를 깊게 파고드는 오타쿠 문화를 정확하게 공략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채널 테이스트 재팬은 인스타그램에서는 화려한 완성 요리를 보여주지만 스레드에서는 영상이랑 같이 텍스트로 핵심 레시피랑 요리 팁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올려줘요. 정보를 빠르고 깊이 있게 얻고 싶은 사용자들의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킨 거죠. 아, 영상을 보면서 따로 메모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편하겠네요. 그렇죠. 도요타 가주레이싱 계정은 자동차 매니아, 그러니까 덕후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단순히 신차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가주라는 브랜드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신차 개발 과정에서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주 솔직하게 공유해요. 팬들은 그 스토리에 감화되면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브랜드의 여정에 동참하는 팬덤이 되는 겁니다. 스타벅스 재팬이나 무인양품, MGL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스타벅스 재팬은 일본 문화의 핵심인 슌, 즉 제철 감성을 녹여내죠. 벚꽃 시장 한정 메뉴를 소개할 때 성분을 나열하는 대신 벚꽃 아래서 마시고 싶은 단 한 잔 같은 감성적인 문구로 말을 겁니다. 그리고 무인양품은 정말 대단해요. 브랜드 없는 브랜드라는 자기들의 철학을 스레드의 그 미니멀한 공간에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제품 홍보글은 거의 없고요. 대신 단순한 살림에 대한 짧은 생각 같은 에세이로 올리죠. 정보 과잉에 지친 사람들한테 스레드를 통해서 쉼을 제공하는 거예요. 성공 사례들을 쭉 들어보니까 하나의 원칙이 보이네요. 결국 팔려고 하지 말고 대화하고 연결하라. 이거군요. 그럼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2025년을 준비하는 마케터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선 콘텐츠 자체부터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명심해야 할까요? 네, 콘텐츠는 첫 문장으로 시선을 확 끄는 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긴 글이라도 쉽게 읽히도록 줄바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독성을 높여야 해요.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 텍스트 플랫폼이지만 4.5 비율의 세로형 이미지나 여러 장의 사진을 넘겨보는 캐러셀 형식을 활용하면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극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겠죠. 참여를 유도하는 특별한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방적으로 선언하지 말고 항상 개방형 질문으로 끝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신제품 출시, 이게 아니라 이번 신제품 어떤 음료랑 가장 잘 어울릴까요? 여러분의 최애 조합을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거죠. 가끔은 브랜드 계정 운영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살짝 보여주는 일본의 나카노 히토, 즉 아내 사람 전략도 효과적이에요. 완벽하게 정제된 기업의 언어보다 가끔 실수도 하고 날씨 이야기를 하는 운영자의 모습이 훨씬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들거든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네요. 파디버스가 완전히 통합되고 광고가 도입되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길 테니까요. 맞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광고가 본격화되고 인스타그램 샵과 연동된 쇼핑 기능도 강화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패디버스와의 완전한 통합이에요. 그때가 되면 브랜드는 더 이상 특정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종속되지 않는 진정한 오픈 소셜 웹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와, 오늘 스레드의 등장부터 구체적인 활용 전략, 그리고 패디버스가 열어줄 미래까지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었네요. 듣고 보니 스레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브랜드와 소비자가 광고주와 타겟의 관계에서 벗어나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합니다. 성공적인 스레드 마케팅의 본질은 결국 진정성 있는 연결이에요. 아직 광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돈이 아닌 대화로 당신 브랜드의 진짜 팬덤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스레드가 패디버스를 통해 플랫폼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면 브랜드는 더 이상 특정 기업이 만든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는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브랜드가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커뮤니티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나누고 싶으신가요?